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장의 한국발 보고서 때문인데요. 3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길래 28년간 아시아 안보 전략을 짜온 최고 전문가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까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마다 꺼내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70년 동안 안보라는 명분의 족쇄로 한국을 흔들던 그 카드가 이번엔 미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들의 오만이 한국의 초강경 반격 앞에서 산산조각 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수석 자문 마크 스탠튼. 그의 보고서 한 장이면 국방장관도 백악관도 움직였죠. 그런 그가 2025년 9월 한국을 상대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3주면 반드시 무릎 꿇는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 창원 청문회장에서 그는 물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CNN 속보가 터지고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바뀌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하고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가을 세계를 뒤흔든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수석 자문 마크 스탠튼. 워싱턴에서 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시아 전략의 설계자, 동맹국 협상의 귀재. 국방장관조차 제 보고서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 트로피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국방부 최우수 전략가상, 의회 감사패. 그런데 올해 9월 중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가 가장 쉽게 보았던 그 나라가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9월 중순 어느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국방장관 사라 메슨이 창가에 서서 워싱턴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서며 제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탠튼, 이번에도 확신하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여유롭게 기대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장관님, 28년간 제 판단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은 3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만 꺼내 들면 그들은 언제나 굴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장관이 펜을 들어 서명했고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제 분석 좀 보시겠습니까? 에릭이었습니다. 28살짜리 신참 분석관이 감히 제 전략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여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 지지율이 68%를 넘었고 20대는 무려 83%가 찬성합니다. 보수 언론마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릭, 자네 현장 경험이 몇 년이지?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물었습니다. 2년입니다, 박사님. 그의 대답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2년. 제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28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패턴을 알아요. 여론이 들끓어도 결국 정부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고 저는 승리자의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뒤에서 에릭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박사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워싱턴의 모든 신문 일면이 같은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 동맹, 재조정 수순 돌입.
CNN은 아침부터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지도와 함께 주한미군 배치도가 떴습니다. 뉴욕타임즈 사설의 제목이 제 입가에 미소를 지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이제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언론 플레이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각종 뉴스 채널을 돌려가며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신문들이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고, 진보 언론들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좋아. 이제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분열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고, 압박받은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마크, 언제쯤 서울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 그의 얼굴에도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늦어도 2주. 아마 10일 안에 올 겁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한국 전문가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28년이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 회의 소집.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군. 이제 그들이 패닉에 빠질 시간이야. 집에 도착해서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승리의 맛은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죠. 오히려 한국 언론의 논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불안 대신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서야 할 때. 한겨레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자주국방, 선택이 아닌 필수. 저는 신문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또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주국방 지지율 73%, 주한미군 철수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61%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펜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일시적 감정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나가봐, 에릭.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국제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글로벌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 뻔한 레토릭이었죠. 저는 안심하며 커피를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조용히 넘어갈 거야. 그런데 대통령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평등에서 시작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CNN 하단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자주국방의 길을 공식 선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야.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실, 국무부, 백악관,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일어났고 프랑스 대통령도 기립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건 시나리오에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에릭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긴급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장관실로 오래요. 저는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28년간 걸어왔던 이 복도를 처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위 참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관이 저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스탠튼, 이게 대체 뭐요? 3주 안에 굴복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장관님, 이건 블러핑일 겁니다. 한국이 실제로 자주국방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블러핑이라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국제무대에서 한 말이 블러핑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릭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국내 반응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20% 급등했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대응책을 가져오시오. 틀린 분석은 이제 용납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장관님. 회의실 나오는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커피만 12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데이터, 분석, 패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 한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저는 또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늘 국방 자주화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상세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단계 핵심 기술 국산화 완료 2027년 12월 2단계 주요 무기체계 양산 체제 구축 2030년 6월 3단계 완전 독립 방위 체계 가동 2033년 3월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예산, 일정, 기술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화면에 KF-21 전투기 시제기가 떴습니다. 이미 6호기까지 제작 완료. 내년부터 양산 돌입.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 철매투 요격률 97% 달성. 수출 계약 7개국 체결. 현무포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이상. 지하 벙커 관통 능력 보유. 하나하나가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능력 없음. 최소 15년 소요 예상.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이미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5년 전부터라고.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브리핑룸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한국 장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국회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5년간 총 320조 원 투입 예정입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장관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미 국내 개발 완료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유럽, 이스라엘과 협력 중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로라고?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제임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28년 경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장관실에서 또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CIA 부국장,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왔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 브리핑을 봤을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완패입니다. 한국이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뜻입니다. CIA 부국장이 변명했습니다. 한국의 보안이 예상외로 철저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됐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스탠튼 박사,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28년 경력자가 대책이 없다고. 며칠 후 상원 청문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손이 떨려 3번이나 다시 매야 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물잔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군사위원장 밀러, 상원의원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스탠튼 박사, 당신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절대 자주국방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감당 불가하다. 3주 내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다. 그가 서류를 내던지듯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당신 보고서 아닙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예, 제 보고서입니다. 밀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국은 자주국방 로드맵을 발표했고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신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차트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의원님, 한국의 계획에는 여전히 많은 기술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어제 한국 국회에서 뭐가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밀러가 소리쳤습니다. 국방예산 증액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라고요. 여당도 야당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국민 80%가 자주국방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놓친 겁니다. 저는 물을 마셔야 했지만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책상에 쏟아졌습니다. 청문회장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밀러가 닥쳤습니다. 스탠튼 박사, 당신의 전략적 판단 착오로 인해 미국은 동북아시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동맹국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밀러가 책상을 쳤습니다. 송구하다고. 28년 경력자가 송구하다는 말로 끝낼 겁니까? 당신 보고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라 장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공격받았습니다. 28년 경력이 3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빈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고 패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니 문자가 47개였습니다. 모두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릭이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도미노 효과, 동맹국 연쇄 반응 보고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본 정부, 주일미군 주둔비 전면 재검토 발표. 독일 국방부, 미군 기지 유지 비용 평가 작업 착수. 호주 총리, 주호주 미군 비용 재협상 시사. 필리핀 국방장관, 기지 사용료 인상 요구.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폴란드,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재협상 요구. 제임스가 털썩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어. 한국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난리야. 백악관도 긴급 회의 중이고 모두가 한국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지 고민하고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돌려놓는다고요? 제임스, 한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빌딩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의사당 돔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야심, 찬 젊은 분석가였던 저는 이 도시를 정복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28년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무너진 명성, 틀린 보고서, 조롱받는 전문성.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표창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국방부 최우수상, 의회 감사패. 이제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글로벌, 방산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자주국방. 한국, 모델,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미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자주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것, 28년 경력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이 시각에 왜 전화를 할까 싶어 받았습니다. 박사님, 지금 CNN 보고 계십니까?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 중동 5개국과 동시 수출 계약 체결. 계약 규모 총 180억 달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에릭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방산 기업 CEO들이 중동 국가 대표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작은 경외감까지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요. 그 주 국방부 회의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군사위원장 밀러가 회의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그가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무기를 팔아치웠다고요. 우리 무기가 아니라 자기네 무기를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밀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킵시다. 그래야 한국이 정신을 차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밀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요? 스탠튼. 당신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물러서면 전 세계 동맹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밀러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요? 한국이 우리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꼴을 보고만 있자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강경파는 즉각 철수를 주장했고 온건파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욕설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사라 장관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밀러가 제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의 쓰레기 같은 보고서 때문이요. 보고서가 제 얼굴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어나서 밀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완전히 끝나니까요. 대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입니다. 밀러가 비웃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라고요. 당신한테 그런 게 있기나 하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없었으니까요. 밀러가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회의에 더 이상 참석 안 하겠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제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요.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국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다니 한심합니다. 사라 장관이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물러가시고 머리를 식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빈 회의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보고서를 주워 들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28년 경력의 끝이구나.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습니다. 스탠튼 박사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 제이슨 밀러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아닙니다. 제보입니다. 당신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다시 갖다 댔습니다. 무슨 제보죠?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서 유출. 밀러 의원 측근이 한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밀러 의원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유출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까? 기자가 답했습니다. 불공평하니까요. 당신이 오판한 건 맞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사 쓰실 겁니까? 기자가 답했습니다. 당신 허락이 있으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쓰지 마세요. 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틀렸으니까요. 보고서가 틀린 건 사실이에요. 누가 유추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틀렸고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기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당신 정직하시네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에릭도, 제임스도, 다른 동료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의장석에 입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의 일방적 결정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난의 강도도 셌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입니까?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회의장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70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맹이 일방적 명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주권국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한국 대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님은 70년간 한국을 보호해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팜으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이뤘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방에서도 자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책임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서겠다는 나라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오만한 것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이 허락하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주적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합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캐나다 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지지합니다. 일방적 압박은 21세기 국제 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즉각 호응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평등합니다. 강대국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들도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그의 얼굴을 보며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만했다가 무너지는 모습, 확신이 의구심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제가 겪었던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지속됩니다. 우리의 결정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의 선택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주와 존중. 그것이 21세기 동맹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나라였지만 점점 더 많은 대표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승리, 미국의 고립, 폭스뉴스마저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미국 외교의 위기, 동맹국들의 이탈 신호. 저는 사무실에서 각종 뉴스를 돌려가며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졌다고요. 에릭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장관실에서 회의 소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빠지겠다고 전해줘. 에릭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가봤자 뭐해. 더 이상 내 조언을 듣는 사람 없어. 에릭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틀린 게 아니라 시대를 못 읽으신 겁니다. 한국이 변했는데 박사님은 예전 한국만 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맞아, 에릭. 나는 과거에 갇혀 있었어. 그 다음 주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산주들이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KAI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량이 폭발하며 22% 급등했습니다. LI진엑스원도 18% 상승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시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국 투자자들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한국 방산주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긴급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 방산,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목표주가 30% 상승 조정. JP모건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국방산업, 10년간 연평균 15% 성장 전망. 모건 스탠리는 더 나갔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 판도를 바꿀 것. 반면 미국 방산 주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3% 하락했습니다. 레이시온도 2.5% 떨어졌습니다. 보잉은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떠오르고 미국은 정체되어 있다고요. 블룸버그 터미널의 속보가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제 천궁 방공 시스템 70억 달러 규모 도입 확정. 아랍에미리트, 한국제 K9 자주포 500문 구매 계약 체결. 폴란드, 한국제 K2 전차 추가 발주 협상 중.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은 기술력 부족, 국제 경쟁력 없음, 수출 가능성 낮음. 제가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한국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평가였습니다. 제임스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크, 이거 봐.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로이터 긴급 속보였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와 120억 달러 규모 방산 수출 계약 체결. KF-21 전투기, 잠수함, 구축함 패키지 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0억 달러라고요. 제임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집트도 한국과 협상 중이래. 유럽 국가들도 관심 보이고 있고. 마크, 한국이 진짜로 방산 강국이 되고 있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쟁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할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뿐이었습니다. 28년간 제가 해온 모든 분석이 편견에 기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블룸버그 메인 화면에 대형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글로벌 무기 시장의 새로운 축, 미국 독점, 체제 균열.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펜을 놓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28년간 제가 만든 보고서들, 제가 설계한 전략들, 제가 자랑하던 전문성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아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약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강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못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릭이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에릭. 전혀 괜찮지 않아. 28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에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셨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움의 대가가 너무 크네. 며칠 후 백악관 브리핑룸에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TV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맹국 여러분. 그가 원고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함께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결정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만약 한국이 계속해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강압적인 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으로 들렸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님, 다른 선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이 원고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약점을 드러내는 거야. 한국에 협상 카드를 넘겨주는 거라고. 대통령은 몇 가지 질문을 더 받고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CNN 앵커가 논평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자신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강한 경고라기보다는 약한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방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맹입니다. 지난 70년간 함께한 우정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협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최후 통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통첩이 아니라 대화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평등한 입장에서 말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로드맵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기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에게도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 빈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울 것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택은 미국의 몫입니다. 저는 두 기자회견을 연달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게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요. 과거에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불안해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통첩을 날리는데 한국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에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능력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에릭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해. 내가 완전히 틀렸어. 에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게 될 거야. 미국이 결국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거야. 에릭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현실을 봐, 에릭.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강경 입장을 유지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촉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서울을 은밀히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악관 NSC 보좌관도 한국 측 인사와 제3국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무부에서 회의가 열렸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언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과거처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탠튼 박사, 의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반문했습니다. 자세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CIA 부국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패배를 맛볼 겁니다. 합참 부의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요구를 다 들어주자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협상하자는 겁니다. 진짜 협상이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요.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탠튼 박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차관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현실을 보여드려야죠. 동맹국들이 이탈하고 있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우리가 강경하게 나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 평등한 관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제가 만들어온 전략에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짓말을 그만두고
진실을 말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국방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8년 경력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갇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사라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꼭 떠나야겠소. 그녀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장관님. 이제 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이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에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편견이 없으니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소, 스탠튼. 당신의 마지막 보고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사무실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28년간 쌓인 서류들, 책들, 기념품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벽에 걸린 표창장들을 떼어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8년 전, 처음 국방부에 출근한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어. 오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어. 지금의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어. 그게 인생이구나. 에릭이 들어와 박스를 들어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28년의 세월이 이 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광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배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퇴근길, 저는 국방부 건물을 뒤돌아봤습니다. 석양을 받아 건물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 코너로 갔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의 기술 혁신, 한국의 문화 성공,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몇 권 집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배워야겠다고요. 계산대에서 책값을 치르며 점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됐어요. 늦었지만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서 한국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제가 데이터로만 봤던 숫자들 뒤에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통계들 속에 한 민족의 자존심과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책을 덮었습니다. 눈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28년간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데이터가 아니라 마음을, 전략이 아니라 존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오만한 전략가가 아니라 겸손한 학생으로 말이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한국을 제대로 봤을 수 있었을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중과 평등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 과소평가당했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올해 2025년 가을, 한 오만한 전략가의 몰락이자 새로운 시작이고,
한 나라의 통쾌한 역습이자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입니다. 한국, 그 이름만으로도 이제 제 가슴이 뜁니다. 제가 가장 틀렸던 나라. 하지만 제게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가을 실제로 시작된 변화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략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술자들,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 믿어주는 국민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마크 스탠튼은 28년 만에 배웠습니다. 한국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를요.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자부심이었나요? 감동이었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감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